자, 이번 과정은 최종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민법 전 범위에 대해서 시험 40문제씩 이렇게 출제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 생각하시고 직접 응시하는 기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설을 통해서 보시고 또 해설지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 것으로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기본 관계되는 우리 교재에 가서 그 각 부분의 강의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청취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1회차부터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했죠. 이 채권행위는 바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죠. 이게 이 의무를, 즉 채권은 그 반대가 채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권행위란 말은 채무행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채무란 것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잖아, 그죠?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법률행위에서, 이 행위에서 채권이나 채무, 그리고 의무 부담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행위, 이게 아닌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처분행위죠. 이 처분행위가 바로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바로 처분행위를 골라라 이런 뜻을 갖죠. 이때 처분행위는 우리 크게 나누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존재하죠. 이 물권행위란 것은 그 법률행위에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 즉 물권과 관계되는 행위를 말해요. 이에 반해서 준물권행위란 것은 이 행위, 법률행위를 통해서 우리 거래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권을 거래하는 행위니까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저당권 같은 것을 설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물권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주물권행위는 바로 물권이 아니지만 종국적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종국적으로 처분하면 채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하죠. 또 특허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죠. 이런 행위도 우리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물론 채권 포기 행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종국적으로 채권을 없애버리는 행위니까 채권자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있는 3번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이게 바로 여기 있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바로 물권 행위로서 처분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채권 행위, 즉 채권이나 채무나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우리 민법의 계약법 영역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또 환매 약정을 한다든가 또 매매의 일방 예약이라는 예약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권 행위,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41번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42번 문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결국은 유효한 행위를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니언이에요. 이걸 보시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자, 이게 니언에 보시면 적극적 기망. 자, 적극적 행위라는 것이죠. 적극적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죠. 103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뭐죠? 바로 사회 질서 위반이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의 경우가 바로 사회 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적극적이란 말을 우리 민법에서는 좋은 뜻을 쓰는 게 아니다. 그죠? 타인에게 나쁜 행위로서 적극적 행위를 가했다. 이러는 것은 결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니은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회 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 이렇게 되겠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죠.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제3자 모두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요. 기역, 디귿, 리얼은 유효한 행위입니다. 세금과 관련되는 당사자 탈법 행위라든지 또 기역에 있는 것처럼요. 범죄 행위로서 비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이것은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그러나 취득한 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행위 있죠? 이 맡기는 행위를 보통 임치라고 합니다. 맡기는 행위. 그 임치 행위는 유효라고 하는 판례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따라서 4번이 되겠죠. 니은만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그죠? 폭리행위. 이 폭리행위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셔야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 요건과 효과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요건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요건 입증. 이것은 무효 주장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따라서 피해자에 해당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번에 당사자는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2번은 이 104조가 사회질서 위반인 103조의 예시규정이니까 이것은 추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죠. 104조 무효, 103조 무효 전부 다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인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무효 사유가 종료, 소멸되어야 추인이 가능한데 이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무효 사유가 소멸될 수가 없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3번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에는 자, 우리 판례가 있죠.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에도 적용한다. 단독 행위에도 적용한다. 라는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포기했다면 그것은 사회질서 위반의 한 형태인 폭리행위가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무효인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므로가 아니라 이 104조도 103조 예시규정이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 악이 불문한 모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에 오는 질문이죠.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한 경우에 궁박. 자, 우리는 5번의 의미에서는 대리행위에서 만약에 104조가 적용된다라고 할 때 이때 이 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것은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두 중요한 판례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시험에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대리행위에서 폭리행위가 있는 때 과연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이 사유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에 1번 보시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령을 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복대리인의 지위를 알아두셔야겠죠.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리인 지위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겠죠. 현명주의가 적용될 때.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게 현명이죠. 현명.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대리인은 관리 행위로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이어야 하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이 3번은 민법 117조인데요. 이건 자주 나오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이 110조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3번의 지문의 의미입니다.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 능력자이어야 하고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행위 능력자가 아닌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 그 대리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죠. 따라서 본인도 대리인도 제한 능력자란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선임된 대리인에 대하여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게 개시되면 이것은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모든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소멸 원인이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에 성년 후견인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하죠. 각자 대리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 대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4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도 옳지 않은 지문만 보겠습니다. 2번. 나머지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2번에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자, 소멸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건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요건입니다. 취소권 포기로서의 추인. 자,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일하다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이때는 취소 원인인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일지라도 법정 대리인 스스로 추인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제한 능력자가 되어야 바로 취소 원인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때 제한 능력자에는 성년 후견인, 도움받는 피성년 후견인이 있죠.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두 번째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버리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하에서는 당연히 미성년 상태에서도 또 피한정 후견 상태에서도 추인권 행사가 유효하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건과 관계되는 거죠. 취소권 포기로서의 추인.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네요. 대리행위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 대리가 나오면 항상 여기에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갑을 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 했으니까 본인은 갑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을이고요. 그 다음에 을과 거래한 상대방은 병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경우에 자 1번 대리인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거는 비현명이죠.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대리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걸 뭐라냐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자기 행위로 간주. 따라서 여기는 취소, 대리인 스스로 취소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현명했더라도 그 거래한 상대방이 병이 대리인으로 의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대리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지를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바로 1번과 2번의 지문을 바로 해결할 수 있죠. 1번에서는 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역시 비현명한 경우요. 병은 상대방은 을 또는 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효과가 기초되기 때문에 본인 갑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죠. 왜냐하면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으로 확정해버리고 따라서 매도인은 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옳겠죠. 자, 3번. 위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그렇죠? 저기 앞에서 우리는 궁박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문제에서 다루었죠. 자, 그래서 대리인에서는 경솔, 무경험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병이 을에 대한 강박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갑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병이 을에 대해서 강박을 행하였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강박했다는 거예요. 강박했다면 이때는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대리인 하자가 있으므로 이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갑이 갖게 되죠. 따라서 갑이 취소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갑은 병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여기 있는 것처럼 갑이 그 사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당연히 갑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조심합니다. 자, 5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을이 병을 기망했다.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했죠. 을이 병을 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대리인의 기망행위죠. 대리인의 기망 행위가 있는 경우 이것은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제3자가 아니라 누구다?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 을과 갑이 동일인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을이 기망한 것은 갑이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당연히 병은 여기에 있는 갑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 갑이 자기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병은 언제든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번과 5번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렇죠? 요 두 지문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병의 기망에 의해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바로 47번이 전형적인 제3자의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47번에 보면 병의 속임수, 사술, 기망, 이게 사기죠. 여기에서 갑은 을하고 자기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매도인이 왜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팔았나 하면 바로 병,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팔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제3자의 사기로 하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갑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했을 때 취소권이 인정되게 되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죠? 이 요건을 꼭 알아두는 거죠. 자,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죠. 갑이 취소한 경우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취소가 인정되면 여기에 있는 소유권 등기도 취소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거래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되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한 후, 취소한 후에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말소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겠죠. 따라서 4번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자, 그 중에서요 조심해야 될 건 거기선 5번 보시죠. 5번 지문. 5번 지문은 조심해야 알아둬야죠. 병이 을과의 대리인 경우, 자, 이게 병이 만약에 을과 대리인 관계다라고 하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필요가 없죠. 바로 이 대리인은 을과 동일시하니까 병이 속이는 것은 을이 속이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게 필요 없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46번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과 그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8번.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위 토지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죠. 자, 두 사람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매매 계약 안에서 A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약정을 특별히 약속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판례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2번 보시죠. 2번. 이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뭐예요?
일부 취소가 인정되는가라는 것이죠. 이 일부 취소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이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즉 그 부분이 분리될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대상이 특정될 수 있고 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토지 부분은 아예 이 매매 계약에서 제외했잖아요. 제외했다면 매매 계약의 대상도 아니죠. 매매 계약도 대상도 아닌 이 A 토지 부분에 대한 약정을 취소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번. 자, 여기에 1번을 보시면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했잖아요. A 토지는 아예 이 매매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계약이 있어야 이걸 취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을은 그 특약만을 갑의 기망에 의한 법령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3번 위 토지 A 토지 부분만의 일부 취소가 가능하며 이게 안 된다겠죠. 대상이 아니니까 계약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 역시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그 다음 4번 A 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루어진 경우라면 A 부분은 이 매매 계약 내용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을한테 넘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등기는 무효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A 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며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A 부분은 당사자가 약정을 제외했잖아요. 따라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5번 A 토지 부분에 대한 특약은 엄연히 존재하므로 엄연히 존재한다. 이 부분이 벌써 이미 틀렸죠.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 합의에서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따라서 48번의 이 문제는 전형적인 판례 문제로서 이 자체의 결론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문제 나올 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다음 49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랬네요. 자, 표현 대리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죠. 성질은 무권 대리다. 다만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주장도 이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본인과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하겠죠. 따라서 표현 대리는 바로 무권 대리의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 세 가지 형태만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5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5번 대리권을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서 본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및 그 상대방과 거래한 자도 포함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보호되는 이 상대방이란 것은 대리행위에서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죠.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직접 상대방이요. 따라서 거래한 이 상대방과 다시 승계받은 제3자예요. 전득자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